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산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회에 걸쳐서 2022년 전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리 인상하고 이 테이퍼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한 두 달 정도 주가가 좀 막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장기적인 주가의 약세의 전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3주 전, 3-4주 전에 이제 오미크론이 왔고 그래서 주가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시장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사실 보시면 미국은 주가가 빠진 게 거의 없어요. 뭐 S&P든 이 다우든 거의 신고가 근처에 와 있고 나스닥만 조금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왜 오미크론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었냐면 그래서 뭐 가치주로 가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현재까지는 잘 안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장이 빠진 것에 비해서 이 중소형 성장주, 사실 미국으로 치면 10조 이상의, 우리로 치면 대형주, 미국의 중소형주, 특히 그중에 성장주가 11월 초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매니저들 또는 개인들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주 큰 종목들이 아니고 저도 얘기를 해보면 중소형주에서 뭔가 더 리턴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연구해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도큐사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되게 우리나라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좋아했던 성장주였습니다. 작은 종목도 아니에요. 그래도 몇십 조 되니까. 요게 실적 발표를 하고 하루에 40% 빠졌습니다. 정말입니다. 40% 빠졌고요. 어도비라고 아시죠? 저 PDF 만드는 회사. 물론 그거는 매출이 요만큼이지만 어쨌든 그 어도비라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 뭐 200~300조 돼요. 시가총액이. 얘 실적 발표하고 10%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몇 특정 종목 이 중소형 성장주가 많이 빠지니까 느낌이 되게 주식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망가졌다, 시장 색깔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나스닥이나 S&P나 다우를 보면 그런 경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이 시장의 흐름을 바꾼다려고 하려면 정말로 이 벌어진 현상이 주가를 많이 빠뜨리거나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 2달 동안에 있었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주가와 자산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지난 2달 동안에 있었던 이 약간의 흔들림이 정말로 이 투자자들이 야 진짜 주식 난리 났다. 주식을 빨리 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더 도망가야지.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fly to quality라고 하거나 risk averse 하다고 하잖아요. 위험 회피 성향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익률이 금이 아주 좋았어야 돼요. 근데 지난 2달을 보시면 금 수익률하고 주식 있잖아요. S&P 500. S&P 500이 더 좋아요. 수익률이. 진짜로 만약에 사람들이 무서우면 금으로 가야죠. 왜 S&P 500을 사겠습니까? 결국은 대형 IT주나 또는 필수소비재주 같은 주식으로 도망을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을 왕창 팔았고 다른 걸 산 게 아니고 주식 안에서 안전자산을 찾아간 거죠. 이거 가지고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건 일반적인 연말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거 되게 신기한데 지난 2달 동안 상대적으로 성과가 가장 안 좋은 게 비트코인, 나스닥, 중소형주, 그 다음에 신흥국입니다. 이 중에 비트코인이 재밌는 게 2021년 2월 달에는 나스닥이 10%가 넘게 빠졌거든요. 저희가 까먹고 있지만 거의 1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장이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고 나스닥이 빠지니까 나스닥의 대체제로 비트코인도 사고 이렇게 매매를 했던 건데 이제는 그냥 조금 위험해 보인다 싶은 자산은 다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금으로 또 가지는 않고 다른 주식으로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기는 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긴축에 대한 반응인데요. 사실 그 중소형 성장주가 빠졌던 요인으로 많이 되는 게 페드가 긴축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12월 10 며칠인가 FOMC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테이퍼링 가속화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에 금리 3번, 23년에 3번, 23년에 2번 올릴 것 같은 점도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긴축이 강화됐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상냥한데 뒤로 칼 꽂는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시장도 똑같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긴축이 너무 무서워. 나는 긴축이 오면 정말 주식 다 팔고 도망갈 거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어떤 생각이 더 컸냐면 진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오히려 페드가 긴축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주식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준에서 긴축을 늦추지 않고 긴축을 한다고 결정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시장에서 들었던 것 같냐면 실제는 경제가 그렇게 안 나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알고 있는 정보는 제 생각에는 시장 일반 참여자보다 무조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된 것 같고 요건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중국이 금리 인하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인하가 발표되자마자 그냥 주가가 박살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0포인트 빠진 날이고요. 중국 증시도 많이 빠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보면 이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는 설명도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최근 2달의 움직임이 시장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제 생각이 조금 더 강화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얘기에 대해서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2달 동안 빠졌던, 좀 주가가 좀 흔들렸던 것에 대한 이유를 테이퍼링을 많이 들어요. 특히나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퍼링이 있으면서 주가가 15% 빠졌다 S&P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코스피는 20% 넘게 빠졌습니다. 테이퍼링 하면 15% 빠지는데 S&P 4100 가는 건데 어떻게 주식 사요? 맞는데 반은 또 틀립니다. 왜냐면 그때 테이퍼링은 어땠냐? 테이퍼링이 11년에 있고 무슨 일이 2가지가 더 있었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2008년, 9년에 리만 사태 있을 때 니네 신용평가사들 왜 이렇게 뒷북쳐? 왜 신용등급 미리 안 바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평가사들이 이번엔 선제적으로 낮춰보자고 미국을 낮췄던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던 짓이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2010년에부터 유럽에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재정 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테이퍼링, 등급 강등, 유럽의 문제. 3가지 맞물려서 15% 빠진 겁니다. 15년, 16년에 한 7, 8%씩 2번 빠졌는데요. 그때는 중국의 미니 불황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랑 2개가 맞물려서 8%가 빠진 거죠. 지금이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보면은 테이퍼링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무리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쪽 얘기 드려야 되는데요. 금리는 제가 이거는 옛날에 한 몇 달 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주식을 파는 선택을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잘 없다. 왜? 주식을 팔면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채권을 사거나 금을 사거나 또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는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아닌 이상에는 현금 비중이 많으면 벤치마크를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팔고 나면 채권을 사거나 금을 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금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결국 채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올라가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무조건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초기에 주식을 줄이고 채권 늘리는 선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80년대,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리만 사태, 2018년 모든 경우에 언제 주식이 많이 빠졌냐면 금리를 쭉 올려요. 올리다가 못 올리고 옆으로 가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높고 매력이 있다고 느낄 때 버블이 항상 터졌습니다. 지금은 금리 2022년부터 올린다면서요. 24년까지 올린다면서요. 지금 2년 반 남은 일 때문에 주식을 미리 판다.
저는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주식 얘기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EPS에 대해서 2022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긴축하고 테이퍼링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세면 이 긴축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좀 문제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